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한 건 아닌데 반도체 시리즈가 돼버린 느낌입니다.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다른 그 업종을 다룰까 했는데 반도체 조회수가 잘 나와서 섣불리 바꾸기가 지금 굉장히. 그래서 오늘은 시각 장비의 제왕 바로 램 리서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반도체 공정을 조금 다시 알아볼까요? 그 PD님께서 저희 항상 자료 화면으로 피자를 많이 잘 해주셨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웨이퍼가 보통 제가 반도체 웨이퍼를 피자의 도우에 많이 그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8인치 웨이퍼가 있고 12인치 웨이퍼가 있고, 근데 12인치 웨이퍼에서 보통 요즘에 고성능 그 반도체 칩들은 생산이 된다. 그래서 12인치 도우에다가 이제 피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어떤 진공 상태에서 마치 도우의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도우를 랩으로 씌워가지고 숙성을 하게 되면 이제 도우가 빵빵해지면서 거기 어떤 산화막들이 형성이 된다. 그게 산화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노광 장비를 했었는데 ASML이라는 회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 공정에서 그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빛을 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피자 도우에 새기는 작업. 그게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겨진 그림 혹은 이제 반도체에 새겨진 회로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그 공정, 그게 바로 식각 공정이죠. 식각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바람을 부는 것처럼 당연히 입으로 불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정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막을 증착을 시키는, 제가 비유한 건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입힌다. 근데 이게 증착 공정,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전공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정하고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공정은 보통 이제 그 패키징이나 검사 쪽으로 가는 건데, 보통 전공정 쪽에 있는 그 업체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걸리는 시간도 훨씬 길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 처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시각공정, 이 시각공정에서 램리서치의 시각 장비의 이 그 점유율이 지금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단독 1위고요. 이 램리서치가 어떻게 시각 장비의 제왕이 되었는가? 시각은 깎아내는 거니까 한마디로 잘 깎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잘 깎는다는 거고, 최근에 그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인 이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D램 쪽에서는 제가 그때 과자에 그린 것처럼 누가 선폭을 더 미세하게 좁게 그릴 수 있느냐, 같은 면적의 과자에 그 싸움, 선폭 미세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누가 더 높이 쌓느냐, 누가 63빌딩을 쌓는 업체보다 롯데월드 타워만큼 쌓는 업체가 더 한 면적에서 위로 더 많은 피집을 쌓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고성능, 고출력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3나노, 2나노, 그 40나노가 꽃씨입니다. 꽃씨. 우리가 꽃씨라고, 꽃씨 그 민들레 꽃이 부시죠. 그 꽃씨, 민들레 홀씨의 그 동그란 거 전체 말고요. 민들레 홀씨에서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꽃씨, 그게 40나노 정도예요. 그러니까 2나노랑 3나노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거의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꽃씨로 예를 드니까. 그 정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램 낸드 플래시 쪽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런 경쟁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시각 과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램리서치 할 일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특히 낸드 플래시, 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 적층 기술을 필요하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 이 그 시각 장비의 어떤 유용성이 더 발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종이로 해볼 텐데 옛날에 낸드 플래시는 2D였습니다. 2D. 그러니까 2D와 3D의 차이는 뭐 게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죠. 2D는 그냥 평면이에요, 평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밑바닥에다가 칩을 늘어나서 깝니다. 마치 바둑판 형식으로 이렇게 깔아요. 근데 이렇게 깔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한강을 나가시면은 돗자리를 많이 피고 막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도시락도 넣고 무슨 의자도 깔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럼 이제 그때 방법은 뭐냐? 좀 더 가버리면 간섭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게 간섭 현상이에요. 여기서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이렇게 칩이 평면을 연결시키다 보면 면적이 좁아가지고 옆 사람 돗자리랑 닿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회로의 폭이 좁아들기 시작하면 서로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고장이 나버려요. 오류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야 너네 도시락하고
야 공이랑 이거 다 가져와. 야 너무 좁아 지금 옆에 돗자리 있으니까 이거를 위에 쌓기 시작해. 야 우리 어차피 이거 한 번에 다 먹을 거니까 도시락 다 여기 싸 그냥 위에다 위로 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돗자리의 공간도 굉장히 물건을 놓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앉을 자리가 넓어지겠죠. 이렇게 변한 게 낸드 플래시에서 뭐다? 3D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쌓는데 어디까지 됐냐? 아까 63빌딩과 롯데월드 타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된 그 단은 굉장히 낮아요. 몇 단으로 시작했냐면 24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요. 24층짜리 건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층짜리 건물만 쌓아도 충분히 이제 그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거기에 적용이 됐는데 이제 점점 더 높이 쌓아야 되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24단에서 시작한 3차원 3D 낸드가 200단을 향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단을 향해서. 근데 이게 단수가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종이나 뭐 다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1단을 쌓았어요. 1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쌓았습니다. 그렇죠? 또 위에다 쌓아요. 또 쌓아요. 자, 점점 제 손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쌓습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 무거워져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양쪽이 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256단 막 이렇게 가버리면 256개의 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옆이 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 양궁에서 보신 활 같죠, 활. 활이 휘는 이 웨이퍼가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이걸 바로 웨이퍼 보호 현상이라고 해요. 웨이퍼 보호 현상. 활처럼 휜다. 그래서 이렇게 휘면은 쌓아놓은 이 방막들, 이 사이사이에 이 방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압력이 가해져서 충격이 가해져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변화가. 그래서 높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높이 쌓았는데 건물이 막 부실하게 쌓였어요. 샌드위치 패널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은 거를 쌓았다고 해서 딱 쌓았어요. 근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 무너져가지고 쌓았는데 건물 양쪽이 이렇게 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감에 시달리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건물 쌓는 거랑. 이게 3D 낸드를 적층을 열심히 했는데 끝이 휘어버려요. 그럼 이게 활용할 수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램리서치의 기술력이 돋보이게 된다. 램리서치가 만든 게 후면 증착용 벡터 DT라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휘기 때문에 보통 아까 우리 공정 중에 증착 공정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피자 도우 앞면에다 입히지 밑에는 그냥 빵이잖아요. 근데 밑에 빵에다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입혀가지고 이렇게 든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56층의 건물을 쌓아도 튼튼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듯하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다시 없애줘야 돼요. 또 그래서 이게 뭐냐? EOS, GS 습식 식각 회로를 빼고 필요 없는 부분을 긁어내는 식각 그게 바로 EOS, GS 습식 식각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램리서치가 낸드 플래시가 3D 그쪽으로 지금 변환이 되고 3D의 고단화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램리서치의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 이 신형 장비 가지고 여기 고단화에서 생기는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높은 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램리서치의 후면 증착 장비랑 식각 장비가 필수적이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뒤에 부분에서 쓰는 장비는 다 누굴 걸 쓰고 있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니면 램리서치 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단화 경쟁을 그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발을 하면서까지 왜 층수 경쟁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걸 누가 높게 쌓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서 도시락을 누가 높게 쌓느냐에 따라서 한 면적당 들어있는 도시락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꼭 램리서치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ASML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죠. ASML의 장비가 없으면 3나노, 2나노 경쟁을 하는데 미세하게 그릴 수가 없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점점 더 누가 높게 쌓아야 되는데 200단, 256단 넘으면 300단을 가야 되는데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휘고 변형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더 강하게. 그러면 그걸 누가 잡아주고 그 압력을 견디는 제어해주는 장비가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승부가 갈리겠죠. 당연히 램리서치의 장비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여기도 슈퍼을이 탄생되는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와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SML도 ASML 트레이닝 센터를 대만에도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서 그 EUV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그 연구 인력들 혹은 활용하시는 그 연구진들이 가르쳐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랩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R&D 센터도 가지고 있고 유통망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은 무려 벌써 몇 년이 됐냐면 2011년에 설립이 되어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로. 이거는 경기도 오산에 있습니다. 이 명칭은 랩리서치 매뉴팩처링 코리아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최초에는 부품을 로컬 소싱하는 역할만 담당을 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아예 반도체 장비를 이 국산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랩리서치의 장비를 만들어서 이 랩리서치가 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랩리서치 딱지를 붙인 장비를 해외에 역수출하는 이 과정까지 지금 진화가 됐어요. 여기서 랩리서치는 랩리서치 코리아 이 법인을 통해서 당연히 품질 관리 엄격하게 했을 거고 교육을 시켜서 국내에서 제조한 반도체 장비가 해외에 역수출 됐을 때도 그 똑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그거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자리를 잡은 것이고요. 지금 11월 달, 올해 11월 달에는 이제 공장이 아니라 R&D 센터가 생겼어요. 이거는 명칭이 랩리서치 코리아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지금 11월 달에 반도체 장비가 처음으로 입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년 2월 달에는 R&D 센터가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벌써 반도체 공정 장비가 25개 이상 수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채용 공고에 들어가 보시면 엔지니어와 R&D 연구원 무려 150명 이상 채용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R&D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연구의 결과를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내수를 쓰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장비를 납품을 하던가 아니면 해외로 역수출을 하는 이게 1년의 과정이 랩리서치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노광 장비에서 ASML을 슈퍼올로 봤듯이 시각 장비에서 슈퍼올을 랩리서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광 장비에서 ASML 하나 다루었고 시각 장비에서 랩리서치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증착 장비의 최강자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요 정도 다루면 반도체 8대 공정에서 우리가 전공정 4대 공정에 보통 비중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공정 중에 가장 그 세계적으로 1등하는 회사들은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그럼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어떤 국내 반도체 회사에만 계속 매몰된 투자를 하시다가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보통 뒷 밸류체인 하단 부분에 숨어 있고 우리나라의 밸류체인 하단 부분에 숨어 있는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 하단상에 있는 장비 업체들, 슈퍼을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다 세계적인 회사 그리고 해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내 반도체 투자에서 해외 반도체 투자로 나가는 첫걸음을 하는 공부, 기초 입문, 교육 정도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조회수 얘기를 했지만 조회수 얘기 때문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것을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수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 그 장비를 외면하고는 미세화 경쟁, 고단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엔드 유저들의 고민, 요것을 생각하신다면 이 그 시각 장비, 증착 장비, 노광 장비 쪽에서 세계 1등을 하는 업체들을 왜 알아야 되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정당성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그 시각 장비의 제왕, 그 랩리서치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그냥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다루도록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 이것을 계속 시리즈로 언제까지 할지는 안 알려줌. 안 알려주면 저번에 그 잘렸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마치겠고요. 이 뒤에 또 자세한 내용이라던가 혹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연계한 이런 투자 방법들 이런 거를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일섭의 주식하고 자빠졌네 채널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